공간 컴퓨팅은 VR, 뭐 AR, XR 이런 경험과 다른 전혀 새로운 경험이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나왔었잖아요. 소셜 커머스와 모바일 메신저를 시작으로 로컬, O2O, MCN, P2P,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최근에 LLM까지 실패한 그런 모델도 많잖아요. XR이 정말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런 트렌드에 비해서 일단 수익 모델이 너무 없고 부침이 너무 컸어요.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제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대를 바꾼 디바이스들은 업무와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나 인터넷도 다 비전 프로에서 가능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애플 비전 프로 열풍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라이브를 준비를 해봤고요. 애플 비전 프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우리도 여기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 정말 이제 좀 뭔가 우리의 습관이 바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비전 프로의 스코어가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고 살짝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애플이 몇 대다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외신 보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외신에도 좀 엇갈려요. 뭐 초도 물량이 8만 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초도 물량이 40만 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한 지금까지 팔린 게 한 20만 대 정도 팔렸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사전 예약 분들이 다 팔렸다라고 해서 이 스코어가 생각보다 되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통 올해 안에 40~50만 대를 팔 계획이었는데 벌써 뭐 한 20만 대가 팔렸으니까 지금 계획대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은 뭐 일반 소비자들이 막 구매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또 초 얼리 아답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에서 이제 그 리뷰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개발사들이, 앱 개발사들이 자기네 이제 앱을 개발하려면 그 기계 특징 같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사들이 하나씩 구매해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정도 용도로 지금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리뷰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2대를 바로 첫날에 구매를 해오셔갖고 저희한테 오셔서 한번 보여주시기도 했고, 폴라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앱 개발사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외신 같은 거 보면 네네. 이거 쓰고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앱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리뷰를 찍고 있어요. 이거 쓰고 돌아다니고 막 요리하고 밥 먹고 다 하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이미 리스트업을 해보자면 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저도 여기 검색해서 나온 거라서 이게 익숙한 이름들은 아닌데, 뭐 조에나 스턴 아니면 뭐 유튜버 브렌트 리베라 이런 분들이 지금 24시간 동안 착용하고서 체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대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이섭이나 또 뭐 디에리트, 오목교 전자상가 이런 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콘텐츠가 나왔나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디지털 유튜버는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 외신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틱톡 같은 데서 이렇게 밖에서 쓰고 다닌 거를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게 그렇죠. 유행이다. 그 틱톡이 좀 한번 붐이 끝날 때까지는 많이들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아까 초도 물량 한 40~50만 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애플은 그러면 이번 비전 프로 1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1으로 그렇죠. 목표가 뭐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뭐 보도되는 거는 1차적으로 아까 40~50만 대고요. 2024년이 올해인가요? 100만 대가 목표라고 합니다. 올해까지 100만 대가 목표군요. 2025년까지는 이제 200만 대. 이제 이게 목표인데, 이제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워낙 비싸다는 평가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이걸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이건 이제 단순한 구매가 아니고 투자잖아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법인들이 앱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이것도 그냥 회사 비용으로 쓰는 건데 개인이 얼마나 쓰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싸다는 평가가 많아서.
신동영 팀장님이 저번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게 3,500불에 홀로렌즈 2가 팔렸기 때문에 네. 1달러 싸게 나온 거다. 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꽤 비싸니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쓰면 최소 500만 원은 든다는 얘기인데 사실 500만 원을 쉽게 쓸 수 있는 개인은 많지 않죠. 그렇죠. 최 대표님은 이게 재력이 되시지 않습니까? 뭐 일단 재력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디바이스에 좀 상한가는 개인이 살 수 있는 상한가는 한 200~3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오랜 좀 개인 컴퓨터의 역사를 봤을 때 그걸 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기타 뭐 전축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좀 비싼 거라든지 그런 것도 대체로 그 정도가 상한가라서 그래서 저는 뭐 좀 비싸긴 한데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라면 약간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뭐랄까 좀 싱글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못 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격 설정을 못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랄까 어차피 거기서도 이걸 아이폰 1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로 확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좀 비싸게 내놓고 앞으로 이제 그 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낮추지 않을까. 그 전략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 프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전에 어차피 메타 퀘스트도 카메라로 지금 현실 세계를 보여줬었고 프로였나요? 메타 퀘스트 프로. 네. 그다음에 이제 VR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또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원래 1은 AR, 그다음에 특히나 2 같은 경우는 MR 아니었냐. 근데 뭐 공간 컴퓨팅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IT에서 네.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신 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공간 컴퓨팅이 뭐가 다릅니까? 일단 공간 컴퓨팅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간 컴퓨팅이라는 걸 처음 말한 사람은 사이먼 그린월드라는 사람이래요. 저도 뭐 지난번 애플 비전 프로 처음 발표될 때 공간 컴퓨팅이라고 말을 하길래 대체 그게 뭔가라고 해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뭐 사이먼 그린월드라는 사람이 처음 논문에서 쓴 건데 그 사람의 정의는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기계가 실제 물체와 공간을 참조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저희 뭐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현실과 디지털이 통합된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런 면에서는 증강현실하고 좀 비슷하죠. 증강현실이 현실 위에 디지털 정보가 덧입혀지는 게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좀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을 증강시키는 것뿐 아니고 현실을 완전히 복제하기도 하고 그냥 현실하고 병립돼서 가기도 하고 이런 약간 이게 말로는 좀 애매한데 막상 이제 저도 이제 써보진 않았지만 그 유튜버들이 네. 열심히 쓰고 그 리뷰하는 걸 보면 아 저런 거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만약에 요리를 할 때 백종원 그 영상을 보고 네. 싶어요. 그래서 같이 요리를 하면서 백종원 걸 봐요. 그러면 스마트폰 옆에 놓고 이렇게 보면서 막 이거 잠깐 좀 멈추고 싶은데 이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걸 쓰고 만약에 요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유튜브가 백종원이 있고 여기서 실제 요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제 공간에서 이거 뭐 잠깐 멈추고 이렇게 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손이 안 젖어 있으니까. 그렇죠. 손이 젖어 있어도 눌러지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손을 인식하니까 그런 점에서 현실과 병립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 컴퓨팅이 주는 가치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제3세대 컴퓨터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바일 다음 이걸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가장 큰 밸류를 창출하는 게 어쨌든 컴퓨팅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3세대 컴퓨팅으로 기대받고 있던 거는 모빌리티였어요. 차도 하나의 컴퓨터가 하나의 인터넷이다 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하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공간 컴퓨팅, 뭐 전 HMD로 이렇게 단어를 통일해서 얘기하자면 HMD는 분명히 PC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오히려 못한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PC에서 사실 다 나왔죠. 뭐 여기서 뭐 오피스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게 다 나왔는데, 모바일이 나오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화 소형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줬는데, 전 공간 컴퓨팅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뭐랄까 디지털 세계랑 사람이 바로 연결되는 거를 새로운 가치로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단절이 있었거든요. 얘는 디지털, 나는 현실. 근데 뭐랄까 그 HMD는 정말 그 눈에서 그 동공하고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마치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폭발력 있는 파괴력을 느꼈고, 뭐랄까 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쩌면 정말 이게 SF 영화에서 나오는 뇌에 칩을 심는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저는 좀 HMD가 가지고 있는 파워고 정말 공간 컴퓨터이 대세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딱 느꼈습니다. 네. 티타임즈 라이브를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네. 오는 중에 후배가 기사 올렸습니다. 데스킹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섬주섬 컴퓨터 끄면서 무릎에 올려서 그거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네. 겨우겨우 그 좁은 그 전철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쓰고 있었으면 그냥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컴퓨터를 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걸 쓰고 계시면은 혼자 쓰고 계시면 거기서 혼자 이러고 있는다고요? 이제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이상하겠죠. 그렇죠. 옆 사람과의 이 자리 좀 이것도 좀 있겠네요. 이 두 분이 좀 전에 말씀해주신 거에서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 저기 계시는 이제 이지원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공간의 확장 차원에서 이 디지털이랑 결합된다는 게 아까 음식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예를 들어 요 지금 냄비에다가는 뭐 3분의 타이머,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 옆에 냄비에는 1분의 타이머를 걸어놓고, 또 옆에 냉장고 옆에다가는 뭐 메모를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다시 와서 봐도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없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확장되는 개념이라서 그게 정말 공간 컴퓨팅의 무서운 점이라도 이렇게 이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AR과 MR은 일견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용도 차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바이스별로 뭐 좀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퀘스트잖아요. 네. 근데 퀘스트는 지금은 대부분은 이제 게임용으로 주로 쓰고요. 근데 버추얼 데스크톱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이 퀘스트로 이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에 있는 스팀 게임을 이걸로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업무용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직은 이 퀘스트는 약간 게임에 국한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커버거는 메타버스로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리고 홀로렌즈는 퀘스트보다 좀 더 국한된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산업용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뭐 있잖아요. 뭐 교육 세션, 뭐 무슨 자동차 정비하는 세션에 이제 약간 AR 실제 자동차 위에 AR 데이터가 보여줌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산업용으로 주로 아직까지는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홀로렌즈를 개인이 뭐 컨텐츠를 즐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콘텐츠 자체도 얼마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홀로렌즈의 특징은 이게 투명하잖아요. 이 퀘스트는 안 투명하고 이 비전 프로는 막혀 있지만 그 카메라를 통해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지만 뚫려 있는 건데, 이 홀로렌즈는 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위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라 흐릿하게 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다르죠. 그렇군요. 우리가 원래 디지털로 컴퓨터 할 때 항상 처음에 튜토리얼 있잖아요. 네네. 이 앱을 사용하는 네네. 방법, 요거 눌러보고 그런 거를 이제 현실에 투영해서 쓰는, 그렇죠. 네. 산업용으로 홀로렌즈는 많이 주로 쓰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퀘스트는 주로 게임용. 네, 예를 들어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아이언맨처럼 막 한다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기사가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네. 그런 게 이제 홀로렌즈 같은 걸 쓰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밖에서 보면은 안에서 보면은 아이언맨이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홀로렌즈까지는 그랬고 이제 비전 프로는 조금 더 지금 공간 컴퓨팅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전 프로의 장점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이제 화면 크기만 이렇게 키워서 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출시된 앱들도 그래도 좀 있다고 하던데 그 출시된 앱들 중에서 이 비전 프로의 장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 앱과 게임이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비전 프로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 600개는. 그쵸. 그중 내 기호에 맞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맞춤형 콘텐츠라든지 뭐랄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건 사실 적다고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 뭐랄까 이슈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화면만 켜서 보는 것만으로 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휴대폰이랑 보는 거랑 어떻게 디지털 사이니지 엄청나게 큰 거에서 보는 거랑 압도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저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가치가 있고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것만으로도 전 진짜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공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고 손가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나 아니면 이렇게 명령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PC와 모바일에서 했던 거에서 굉장히 진일보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프로에서는 뭐 웹하고 연결돼서 사실 PC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뭐 그 텍스트, 이미지, 음원, 동영상을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환경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고 게임을 하더라도 화려한 그래픽이라든지 그리고 뭐 웅장한 사운드라든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타격감 이런 거를 그 무엇보다도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이메일이라든지 웹서핑이라든지 뭐 오피스 모두 다 그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레고 빌더스 전이라든지 뭐 슈퍼 후르츠 닌자라든지 왓도 골프라든지 현재는 아케이드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아직 앱이 600개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첫 번째는 정말 화면이 큰 상황에서 그리고 되게 다양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어느 정도 해방돼서 물론 연결은 가능하지만 손과 동공만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으로 저는 진짜 뭐 압도적인 그런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비전 프로 처음에 발표를 할 때 거기에 바바이거 디즈니 회장도 나왔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비전 프로에 딱 맞춘 그런 콘텐츠들도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리고 샘플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리뷰 같은 거 읽어보니까 뭐 공룡 나오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공룡 3마리까지인가가 뭐 끝이고 더 이상 즐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제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이 장점 큰 화면과 그다음에 손이 자유로운 두 손이 자유로운 이것만 해도 굉장한 장점이다 그렇죠. 라고 일단 꼽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장점은 맞춤 콘텐츠가 나오면 늘어갈 것 같고 또 현 상태로도 그래도 꽤 많은 장점이 있는 건데요. 약점이라고 하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도 많죠. 약점 뭐 기본적으로 너무 무겁다,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약점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요. 예를 또 이제 이걸 쓰잖아요. 쓰면 사실은 막혀 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밖을 보는 거잖아요.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다는 평가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샥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카메라니까 초점이 그렇게 금방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의 시간 캡이 있고 또 이제 우리의 이걸 쓰면 사람의 눈을 우리 그 쓴 사람의 눈을 복제해서 바깥에다 보여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소름 끼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그런 여러 이제 약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정도에. 그 다음에 또 여러 뭐 방수가 안 돼서 비 오는 날 쓰고 못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설정이 영화 영도에서 영상 영도, 영화 영도죠. 뭐 하여튼 영도에서 네. 30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밖에 못 쓰고 못 쓰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은 이 비전 프로 1이 이게 세상을 바꿀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점점 개선돼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폰도 1버전이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이폰이 성공한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3버전 3,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3GS부터 나왔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그 통신망이 3G 통신망이 보급되면서 아이폰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신기한 물건이었다가 이제 언제나 아까 말씀하신 언제나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환경이 제공돼서 아이폰이 진짜 가치 있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스토어라는 게 등장해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건데 비전 프로도 뭐 다 1버전은 뭐 지금 뭐 무겁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당연히 개선돼 나갈 성질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많이 또 해소한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해서 HMD 고질적인 단점이 뭐 여러 개 있었는데 뭐 1인용에 그러니까 혼자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외부 세계랑 이렇게 단절돼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점 뭐 마치 형벌기구 같은 무게라든지 멀미감 네. 그리고 굉장히 낮은 해상도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게 100% 해소한 건 아니지만 뭐 비전 프로가 그래도 해소할 수 어느 정도 해소한 거는 이제 패스스로우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걸 쓰면서도 웹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걸 통해 고립감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죠. 그리고 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애플 특유의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굉장히 그걸 좀 낮췄다는 점,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상도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오랫동안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장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맥북 수준으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단점들을 해소했고, 근데 다만 그 완전히 그 해소하지 못한 단점들을 이제 그 심대성 대표님이 거론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관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비전 프로라는 하나의 제품을 이야기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뭐 애플 입장에서 좀 많이 팔리고 수익성이 좀 좋은 제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이폰이나 아니면 PC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제품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게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그 개념처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패드도 그렇지만 있으면 좋고 뭐 좋은 제품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대체품도 많고 그냥 없으면 많은 이런 제품이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뭐 꼭 필요한 제품, 이게 성공하려면 진짜 우리가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제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PC는 꼭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꼭 필요한 제품이죠. 근데 아이패드는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제품이죠. 어느 수준에서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말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 컴퓨팅으로 가려면 좀 그 어떤 부분들이 지금 약점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극복이 돼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이 모습으로는 사실 어렵겠죠. 이게 이 모습 뭐 무겁다 이런 단점들은 1세대니까 용납 가능한 거고, 그런 공간 컴퓨팅적 혁신을 하려면 정말 일상에서 차고 다닐 수 있는 안경처럼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만한 거를 쓰고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또 성공한 애플 제품의 특징이 저는 패션 용품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팟 처음 나왔을 때 하얀 그 이어폰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걸 사고 싶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하얀 이어폰 줄. 그 전에 다 이어폰은 검정색이었고요. 그 에어팟 맥스도 이게 지금 거의 이제 패션 소품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맥도 사실 거의 망했다가 이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걸 펼쳐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또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패션용품. 근데 아이맥 같은 건 안 팔리거든요. 집에서 쓰는 것들은. 그러니까 애플 제품은 약간 패션용품화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에어팟 아니 뭐죠? 그 비전 프로가 패션용품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24시간 체험기를 보니까 한
그 여러 군데에서 썼는데 한 군데에서만큼 정말 멋진 패션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스키장이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켜놓고 네. 하는데 평소 쓰는 스키고글보다는 훨씬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일단 스키장에서 먼저 쓰시지 않을까. 네. 좀 우리나라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워낙 이렇게 각광을 받다가 이 회사 저 회사 안 하면은 뒤처지는, 메타버스를 갖다 붙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요 바람이 너무 크게 올라왔다가 사그라져 버리니까, 이게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야 이거 어차피 메타버스 아니냐, 이거 뭐 달라? 그러면서 좀 별로 좀 쉬쉬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막 어디서 열심히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IT 업계에서는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지금 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공간 컴퓨팅은 근데 정말 물론 오래전부터 말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 화두가 된 것 같고요. 뭐 기존에는 사실 뭐 XR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뭐 VR이라든지 뭐 AR이라든지 MR이라든지 이런 그 콘텐츠 회사들이 스타트업 씬에 있었죠. 근데 스타트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일단 자체 동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웨이브가 있어야 돼. 웨이브가 그래야 이제 배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내가 탄 배가 웨이브를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나왔었잖아요. 2010년 소셜 커머스와 모바일 메신저를 시작으로 뭐 로컬, O2O, MCN, P2P,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뭐 메타버스, 최근에 LLM까지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나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들이 뭐 정말 그 예언자인 그 모델도 있었지만 예언자로서 그걸 역할 실패한 그런 모델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XR이 정말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에 있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몇몇 스타트업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뭐 일부는 큰 펀딩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큰 펀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수익 모델이 너무 없고, 그리고 부침이 너무 컸어요. 그 다른 그런 트렌드에 비해서. 분명히 2010년대부터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되게 접는 일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이 그 구글 글래스를 접기도 했었고, 그리고 메타가 오큘러를 샀는데 아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삼성도 기어 시리즈를 내놨는데 단종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제 웨이브가 딱 멈추는 거죠. 그때 계속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어반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그 부동산을 전문으로 아까 그 이야기한 그 부동산을 전문으로 XR 콘텐츠를 만들고 XR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수백억 원의 펀딩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수익화와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그런 상태예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연쇄 창업자로 유명한 노정석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리얼리티 리플렉션이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여기는 XR 관련된 콘텐츠 회사예요. 여기서도 아쉽게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카카오 출신들이 만든 어메이저 VR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백억 투자를 받았지만 두 차례 걸쳐서 굉장히 가혹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남아가지고 그 K-팝 그 아티스트들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을 VR로 공연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른 해외 뮤지션과도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구조조정도 하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비전 프로,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 측에서 여기랑 최우선으로 우리는 협상을 하고 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실제로 그 결과물이 나왔고요. 오, 그 회사는요? 예, 앱이 이제 비전 프로 버전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넥슨 스마일 게이트와 같은 대형 게임사도 이렇게 VR용으로 콘텐츠를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네. 간간히 간을 보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봤으면 애매했다. XR에 대한 기대도 많고 그런 펀딩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너무 이게 부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대형 회사들도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다만 비전 프로를 시작으로 앞으로 참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이
IT 업계의 트렌드가 저는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는데 하나하나 읊어주시니까 그렇죠. 한 10개는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아마 거론 안 한 것 같지 않으면 수십 개가 되겠죠. 아마. 예. 2010년부터 따지면 거의 1년에 한 개씩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1년에 한 개 더 됐겠죠.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네네. 것들이 그렇죠.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뺄만한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 중에 진짜 메가 트렌드로 성공 안착한 거는 이제 손에 꼽히는 정도니까. 그렇죠. 네. XR도 비슷한 그런 그렇죠. 였는데 그들보다도 못한 약간 그런 관심과 기대 속에서 네.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던 거죠. 네. 이 VR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오큘러스 리프트를 우리가 봤을 때도 한번 흥분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큘러스, 그러니까 퀘스트 시리즈가 나오면서 또 이게 굉장히 경량화되고 괜찮아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VR 놀이공원도 막 생기고 네. VR 방도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 뭐 그 엔터테인먼트 뭐죠?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 그 VR 방 체험을 가기도 하고 그게 한 5, 6년도 그렇죠. 됐잖아요. 근데 그때 창업하고 하신 분들은 지금 보면 다 너무 힘들어서 네, 예, 그렇죠. 존속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그게 막 이렇게 확 어느 티핑 포인트를 못 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파고를 겪으면서 많이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파고는 다시 시작이다 좀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군요. 예. 근데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너무 붐을 일으켰다가 확 죽어서 지금 야 이거 XR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아까 댓글창에서도 몇 분 안 남겨주시긴 했지만 조금 시니컬한 느낌이 이렇게 기운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혹시나 만약에 이게 모바일 혁명처럼 혁명이라고 하면 너무 대응이 늦어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게 그래요? 다른 나라라고 해서 뭐 열심히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돌이켜보면 뭐 대형 뭐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거의 듣기 어렵잖아요. 딱 들어도 뉴스만 봐도 그냥 얘들 간보고 있구나라는 게 그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비전 프로의 앱이 600개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애플인데도 600개밖에 안 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다 안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추이를 봐야 돼요. 추이를 봐야 되는데 가장 그걸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기기 출하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2023년에 그 XR 디바이스의 기기 출하량이 한 1000만 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그 스마트폰 출하량은 12억 대. 그리고 여전히 PC 출하량도 2, 3억 대.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나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로서는 그냥 간 보는 게 최고의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메이저 VR의 그 이승준 대표님이 그 포스팅을 올린 게 있는데 페이스북에 아이폰의 이제 판매량을 표로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이 2008년에 1000만 대를 팔았대요.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죠? 네. 그러다 2010년에 4천만 대를 팔았고 2012년 1억 2,500만 대를 팔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0만 대에서 4천만 대로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구간이 있고 이때 비로소 열린 거죠. 아이폰의 시대가. 그래서 아마 HMD도 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짜잘짜잘짜잘 이렇게 판매하다가 어느 순간 특정 분기에 팍 뛰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가 저는 티핑 포인트라고 보고 이때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와 그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퀘스트 3가 나왔을 때 그때 거의 1000만 대인가가 팔렸었죠. 그래서 그게 2008년에 아이폰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비전 프로로 분기 때 3-4배로 확 뛰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머지 않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디바이스가 퀀텀 점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퀀텀 점프를 하려면 꼭 필요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폰은 언제나 연결됐다는 그 특성,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업무용으로도 쓰고 일상용으로도 쓰고 그래서 막 계속 이제 좋다 나도 써야겠다라고 막 늘어난 건데 그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느냐,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약간 전 방해 공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노골적으로 나는 비전 프로 앱 안 만들 거야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게 넷플릭스가 비전 프로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요? 애플 생태계가 커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로 가면 또 수수료 30%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싶은데 애플은 꼭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많았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넷플릭스는 결제를 앱스토어에서 못 하잖아요. 웹에서 결제를 한 뒤에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넷플릭스는 이미 그 정도 파워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비전 프로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넷플릭스가 또 애플한테 시달리기 싫은 게 아닐까라는 건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방해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협상력을 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군소리 없이 들어갔다가 그냥 독박 맞으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근데 실제로 넷플릭스도 스튜디오들에게 똑같이 돼요. 스튜디오들에게 해라. 근데 우리나라의 뭐 CJ라든지 KBS, MBC들은 그냥 막 속절없이 끌려가는데 네. 미국의 대형 스튜디오들은 달라요.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들은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기보다는 우리는 협상력을 최대한 올려서 제값 다 받겠다라는 거라 가지고 넷플릭스도 아마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저는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플러스로 좀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그냥 지금 2D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 비전 프로에서 보여줘 봤자 이제 크게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화처럼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비전 프로 향의 동영상이 나오려고 하면은 정말 체험형처럼 이렇게 내가 그 영상 안에 들어가는 듯한 뭔가 3D의 화면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돈이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넷플릭스가 그런 세상을 좀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겠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3D TV 같은 게 한참 나오다 다 망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거 쓰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 과연 쓸 것인가에 대한 네. 거에 대한 그 좀 거부감은 어디까지 이제 해소할 수 있을까? 네. 저는 특히나 평생 안경을 안 쓰고 살아서 그냥 안경 쓰는 것도 불편한데 선글라스도 잘 안 쓰는데 이거를 네. 그래도 사고 싶긴 합니다.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앱 종류가 뭐 600개, 1000개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애플 아이폰 앱이나 아이패드 앱을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수만 개가 수십만 개가의 앱이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론 이제 비전 프로 OS에 최적화된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앱스토어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된다고 일단은. 근데 이제 화면이나 이런 거에 이제 제약이 있겠죠. 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이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뭐 준비 상황 이런 거를 좀 봤는데,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태까지 기기 중에 두 번째로 혁신적이다. 아이폰 이후에 아이폰이 첫 번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PC에서 모바일로 혁명이 일어났듯이 이 MR 기기 자체가 이제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 기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베지터가 스카우터 딱 이렇게 베지터 아시나요? 아유. 드래곤볼에 나오는 네. 그 베지터가 네. 스카우터 끼고 이제 전투력을 측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 간단한 걸로 이제 기기가 발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기기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시대를 바꾼 디바이스들은 업무와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용에서만 쓰거나 일상에서만 쓰면 그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대 아이폰이나 뭐 이렇게 우리 PC처럼 시대를 바꾸는 거는 둘 다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블랙베리 있었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 해외 출장 가서 뭐 외국인 인터뷰하면 다 블랙베리로 이메일 보고 딱 했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블랙베리가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업무에서만 쓰여서 그런 거거든요. 일상에서 못 쓰이고, 그거는 이제 생태계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만 쓰면은 시대를 바꾸진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비전 프로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업무에서 우리 경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다 비전 프로에서 사용 가능하고, 또 우리 게임이나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도 인터넷도 다 비전 프로에서 현재는 가능하잖아요. 네. 이거를 디바이스를 좀
간편하게 만들고 이 경험을 조금 상승시키면 충분히 시대가 정말 우리가 그 아이언맨처럼 네. 아이언맨이 그 이렇게 막 하면서 뭘 하듯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없앨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일단 MP3 플레이 없어졌죠. 네. PMP 없어졌죠. 네. 전자사전 없어졌죠. 뭐 지도 없어졌죠. 카메라. 수첩 없어졌죠. 카메라 없어졌죠. 심지어 뭐 손전등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혁신적인 제품 하나는 다른 기존의 물건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200만 원 해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머지는 안 사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비전 프로가 만약에 지금 모습 말고 완전히 안경처럼 가벼운 비전 프로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컴퓨터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안 비싼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부로 하면 돼요. 디지털 세계에 들어간 입장권이라고 생각하고 36개월 할부로 하면 굉장히 TV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TV 없앨 수 있죠. 이렇게 얘가 500만 원짜리가 TV, 스마트폰, 컴퓨터 다 없앨 수 있으면 500만 원 하나도 안 비싸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기의 발전은 되게 지켜봐야겠지만 네. 심지어 가격도 허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들으니까 저도 확 와닿는 게 지금은 기기가 무조건 경량화되고 이번에 그 메타에서 레이반이랑 해갖고 나왔잖아요. 뭐 AR까지도 아니고 그냥 되는 거는 녹화되고 뭐 소리 나오고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가 만약에 비전 프로가 할 수 있으면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근데 그게 안 올 것 같기는 한 게 비전 프로가 그 안에 카메라가 16개인가가 들어간다는데 16개를 넣고 어떻게 저렇게 안경처럼 만듭니까? 그게 이제 어렵겠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이폰이 한 10개의 물품을 없애고 대체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네. 그렇게 새로운 거를 뭔가 한 10개 이상 할 수 있는 기기가 되면은 우리는 살 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폰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주위에 이야기하고 다녔던 게 스마트폰 전에 피처폰을 쓰면은 한 3일까지는 아껴 쓰면은 배터리가 갔잖아요. 네네. 근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배터리를 그러니까 방전이 되는 아이폰을 쓰겠냐. 이건 사람들이 절대 안 쓰고 다닐 거고 마치 지금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좀 문제를 겪듯이 배터리 문제가 극복이 돼야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어댑터를 갖고 다니면서 전기를 찾는 신이 인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무겁지만 안경까지 안 내려가고 조금 한 무거운 정도만으로만 내려와도 사람들이 지금 고글 정도. 지금 고글 정도만 돼도 습관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는 드네요. 아까 단점 얘기 안 한 중에 빼먹은 게 있네요. 네.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 2시간 반. 그 배터리 따랑따랑 들고 다녔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네 진짜 좀 별로였어요. 네. 좀 메타 주가를 보면 좀 신기한 게 이 지금 애플이 원래 메타가 쥐고 있던 이 시장을 애플이 지금 완전히 뺏어가는 느낌인데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메타 주가가 요새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거는 실적을 이야기 많이 해요. 그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40% 가까이 도달을 하고 또 배당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실적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성장성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데 다른 그 대형 그 테크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답보세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 뭔가 굉장히 혁신을 이끌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광고비를 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젖을 짜는 뭐 그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실적이라든지 배당에 의한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 오랫동안 그 뭐랄까 주커버그가 그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HMD에 대해 굉장히 진정성 있게 10년 동안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꾼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최근 비전 프로가 나오고 정말로 세상이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게 그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좀 그 예지력이라든지 선견 지명이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 실적 컨퍼런스에서도 그 마크 주커버그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그 메타버스와 그 XR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드디어 지금 빛을 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거기도 이제 이름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메타버스는 뭔가 새로운 우주, 네. 그러니까 뭐 현실하고 좀 뭐 겹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새로 창출되는 느낌이라면 공간 컴퓨팅은 이제 현실에 무언가가 더 덧붙여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네요. 메타버스는 그냥 딱 느낌이 VR 느낌이고 공간 컴퓨팅은 AR이나 이제 MR 쪽의 느낌이죠. 네, 메타버스는 이제 거기 용어 자체가 새로운 유니버스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네. 저희가 불과 한 3달 정도 전에 페이스북 진짜 망하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주가가 또 이렇게 주가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때도 아마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주요 원래 수익원에서 이쪽에서 매출 팍팍 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좀 찝어주셨었고. 근데 메타버스 자체는 뭐 그 메타가 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자체는 뭐 그렇게 잘 될 것 여전히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전 프로로 이 새로운 어떤 만약에 시대를 열어 제낀다 그러면 애플이 다 먹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가 떴듯이 그 상대편에서 다른 건 또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유력한 건 현재는 메타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샘 알트만이 아까 코멘트한 거라든지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코멘트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다. 그런데 아이폰 1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찬사고 엄청난 가능성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판이 커지고 있고 메타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젠가 저커버그가 그 비전 프로 리뷰했던데. 아 그래요? 써보더니 그 퀘스트가 더 좋네 이러더니. 그 작년에 발표했을 때도 너무 비싸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성 AI라는 쪽에서도 굉장히 깊게 발을 잘 담궈놨고 또 이 메타버스 쪽에 XR 쪽에서도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이렇게 확 나오고 나니까 잘 담궈놨고 네. 굉장히 결과적으로 잘 담궈놓은 지금 주가가 코로나 때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신고가죠. 네. 엄청나더라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망하나 이랬었는데. 네, 이게 이래서 남평가 하기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메타 말고서도 혹시 이 비전 프로 덕분에 좀 발 잘 담궜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주요 지켜봐야 되는 뭐 경쟁사라던가 또 이런 데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뭐 삼성도 참여했고 그러지만 사실은 유의미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영업 성과를 낸 데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가 이렇게 그 양상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모바일 시대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바일 전환기 보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집단은 디바이스, 두 번째 집단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인데 디바이스는 정말 제로섬 게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작용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돌이켜보면 애플이 혁신을 리드해서 가장 큰 수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정말 재빠르게 구글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았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싹 다 망했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심재석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디바이스는 그 기술 통합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아이폰과 연관된 그런 디바이스 회사들도 같이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물론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빨리 대응했던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근데 대체로 저는 수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이용 시간이 다 늘어났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그 잠식 효과는 있었지만 한 1.5배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그 뭐랄까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뭐랄까 그 HMD가 커지면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분명히 모바일이라든지 그 PC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좀 제로섬 게임이 일어날 것 같고 다만 소프트웨어 콘텐츠 회사는 더 큰 기회가 열리겠죠. 그 어떻게 보면 또 인터넷 시간이 또 한 번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 맞춰서 좀 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바일에서 지금 많이 수혜를 받던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모바일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도 그렇고 또 하나는 다른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까 이제 경량화되거나 이제 더 기술이 발전하려면 경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애플한테 항상 가장 큰 경쟁자로서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로 좋은 곳은 삼성이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걸로 보세요? 일단은 2013년에서 19년 사이에 기어라는 그런 브랜드를 런칭해서 HMD 시장에 진출한 바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단종된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전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바일 전환기에 정말 이건희 회장의 정말 천재와 같은 예지력으로 딱 바로 과감하게 애니콜 브랜드를 버리고 갤럭시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고 여기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서 기업 가치가 완전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 삼성이 2023년 초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언을 했죠. 우리가 퀄컴, 구글과 함께 차세대 그 XR 시장에 우리가 도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OBLE님께서 MLB, PGA, NFL, F1 데모 앱이 비전 프로로 나왔던데 가능성이 제대로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거까지는 못 봤고 이제 작년에 처음에 비전 프로 발표할 때 뭐 NBA 예시로 해갖고 이렇게 막 데이터 나오고 이런 거는 봤었는데 더 좋은 게 나왔나 보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도 그렇게 거창하게 아니어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쓰고 일하다가 누가 알겠어요. 옆에다가 전 NBA 좋아하니까 NBA 창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스코어 계속 보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노트북에 띄워놓거나 TV를 틀어놓으면 누가 다 보는데 컨트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대표님이시지만 그럴 수 없으니 비전 프로로 일을 하면서 조기에다가 NBA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일하다가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남현 기자님부터 시작해서 이종철 기자님 등등 심재석 대표님이 쓰고서 옆을 보면은 NBA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네요.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CEO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빨리 드라이브를 걸면 사실상 선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장을. 드라이브 거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넷플릭스 같이 버티길 수 있는 회사는 버티지만 우리 아이폰이 나오고 카카오톡이 나온 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아이폰이 나오고 카카오톡 나오고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되고 카카오톡이 출시되는 게 그건 진짜 빨랐을 것 같긴 한데요. 두세 달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된 거죠. 카카오톡이 지금 성공한 건 그게 빨랐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스마트폰 팔 때 그 휴대폰 판매하시는 데에서 뭐라고 걸어놨냐면은 문자 공짜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판매하셨잖아요. 알고 보니까 카카오톡 그랬었는데 또 한 가지 좀 예상할 수 있는 추이는 아마 흔히 만약 VR, AR 콘텐츠라고 하면 그걸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도 파고 아니면 새로운 기획도 하고 근데 그보다는 사실 이미 브랜드 파워가 있고 이미 유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게 아마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바일 시대 때 그랬어요. 정말 모바일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혁신적인 게임 이런 게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리니지를 그 모바일 버전으로 만든 게 잘 됐고 그리고 쿠팡처럼 이렇게 그냥 모바일에 맞춰서 그냥 그 결제 버튼 잘 만들고 이런 게 잘 됐기 때문에 아마 기존 IP를 잘 갖고 있고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컨버팅하면 저는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초반의 게임들은 우리 기억하는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이런 그 모바일에서 한 개발자 혼자서 만드시고 막 이런 게 막 돈 엄청 벌고 그래서 리니지를 낼 때까지 NC소프트가 잔고를 엄청 하다가 냈잖아요. 네네. 초기 시장에서는 또 그런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갖고 와서 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겠지만 완전 변혁적으로 가려면 새로운 걸 만들 수밖에 없죠. 아까 좀 애니팡이나 리니지도 마찬가지인데 리니지를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이유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리니지를 해서가 아니고 돈을 잘 뽑는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리니지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만 사실 그 성공이 진짜 어마어마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인 거지 모든 사람이 리니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애니팡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그건 아닌 게 이미 그 리니지 M이나 M2 하면 사전 예약자가 몇백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모바일 업계 없었던 그런 그렇죠. 현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방준혁 넷마블 대표 그 창업자가 NC소프트의 지분을 살 때도 왜 샀냐라고 물어봤을 때 리니지만큼 강력한 IP가 없다 게임 중에서 이걸 사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리고 또 게임 업계의 변화 보면 썬데이 토즈라든지 그 드래곤 플라이트도 아마 작은 게임 넥스트 플로어인가 뭐 그런 회사인데 이들이 반장했지만 사실 넷마블 제외하고는 그 선점 효과 넷마블과 컴투스를 제외하고는 그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IP와 자본으로 가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 뭐랄까 그에 맞춰서 혁신적인 그걸 내놓는 게 그 매기 효과 이상은 안 된다. 예, 큰 효과는 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는 IP를 시장을 계속 보다가 이렇게 컨버팅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저는 근데 몰라요. 예를 들어 네이트온이 시장에 늦어서 그렇게 많은 유저를 갖고 있었지만 모바일 시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아웃됐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은 그냥 두세 달 만에 그냥 간단한 기능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재밌게 갈렸어요. 근데 네이터는 그게 맞아요. 사실 그게 완전히 이제 카카오톡은 혁신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맞죠. 분석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심 대표님은 지금 올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올인까지는 올인까지 아니라 지금 빨리 대응해야 된다.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하다가 하는 게 낫다. 콘텐츠 회사랑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본인들이 그렇게 주도할 필요는 없어요. 리스크도 너무 많은 거고 그냥 출하량 보면 돼요. 이제 기기 출하량 보고 이게 오를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뭐 저는 뭐 흥미롭게 지켜보는 게 좋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배팅을 한번 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오늘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지금은 꽤나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기기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좀 모이는 것 같고요. 요 관련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출하량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뭐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그 영상들을 보면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와, 이거 완전 새로운 개념이다. 그냥 우리가 그 전에 이 퀘스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뭐 VR, 뭐 AR, XR 이런 경험과 다른 전혀 새로운 경험이다. 블랙베리하고 아이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듯이 전혀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티타임즈가요 2주에 MWC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아마 라이브로 한번 좀 죄송하지만 쉬어야 될 것 같고요. MWC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화웨이가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역시나 그 VR을 갖고 나오는 것 같고요. HMD를 갖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도 이번에 좀 부스를 크게 잡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사실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볼 게 많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공간 컴퓨팅, 뭐 VR 이쪽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애플이 하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 치노타는 된 것 같아요. 출발 요입당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뭐 오늘 대화창이 끝나더라도 저희 주말에 영상이 녹화된 게 나가면은 좀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비전 프로와 공간 컴퓨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공간 컴퓨팅과 애플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번에
바이라인 네트워크 행사 네. 잘 되셨습니까? 네,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늘 새로운 걸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지금 네, 오늘 오픈했습니다. 네, 오토모티브 마켓 딥다이브라는 주제로 네, 저희가 조그만 세미나를 기획이 됐고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이제 광고가 붙어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네. 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회사에 인원이 한 100명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맷돌입니다. 다 갈고 있습니다. 이번도 오프라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까먹지 마시고 네네. 저희 주말이 되기 전에 네. 링크를 주시면 저희 영상 밑에 알겠습니다. 그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는 올해 원래 굉장히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예.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예, 뭐 그냥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고 뭐 저희도 와디즈 잘 이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와디즈 끝났어요? 예, 얼마에 끝났습니까? 3,300만 원으로 예, 뭐 잘 끝났고. 근데 마케팅비를 많이 써가지고 그게 많이 나지는 않고 그리고 뭐 추가로 계속 뭐 그런 비슷한 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크게 광고할 건 없긴 한데 네, 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봄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열심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날부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다음 주도 아니고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좀 기네요.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